유명 투자자가 있습니다. 시장에 정말 큰 손인데 한때 잘 나가던 회사가 좀 휘청거릴 때 오히려 거액을 투자했어요. 근데 단순히 주식을 그냥 사들인 게 아니고 훨씬 더 뭐랄까 대담한 수를 던졌습니다. 오늘 바로 이 이야기 아주 흥미로운데요.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월스트리트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이름이죠. 빌 에크먼, 그리고 스포츠웨어의 제왕 나이키. 이 둘의 만남이 왜 이렇게 주목받는지, 에크먼은 왜 나이키에 그렇게 큰 베팅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나이키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함께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단순한 투자 분석을 넘어서요, 이 거인의 부활 스토리가 과연 가능할지 같이 지켜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좀 집중해서 볼 부분은 빌 에크먼이 흔들리던 나이키에서 과연 무엇을 봤을까 이 점하고요. 특히 그의 투자 방식이 왜 평범하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단순히 좋은 회사니까 사자 이게 아니었던 거죠. 나이키가 직면했던 진짜 문제들, 그리고 그걸 극복하려는 노력들, 이게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빌 에크먼, 이 사람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인가요? 간단히 좀 짚어주시죠. 행동주의 투자자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요. 근본적으로 보면 가치 투자자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기업의 어떤 본질적인 가치에 비해서 주가가 좀 싸다, 저평가됐다 이렇게 생각될 때 특히 뭔가 변화의 계기, 촉매제가 보일 때 좀 과감하게 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의 헤지펀드 퍼싱 스퀘어. 여기가 2024년 중반부터 나이키 주식을 막 사들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해 연말에는 무려 14억 달러. 와, 우리 돈으로 조 단위 규모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진짜 흥미로운 건 그 다음 행보였어요. 그렇죠. 나이키 주식 전부를요. 딥 인 더 머니 콜옵션으로 바꿔버립니다. 콜옵션. 그게 이제 주가가 오를 거라는데 거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미래의 특정 시점에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건데요. 그런데 그냥 콜옵션도 아니고 딥 인더머니다. 이건 뭐냐면 옵션의 행사 가격, 그러니까 미리 정한 살 수 있는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훨씬 낮은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옵션 자체가 상당한 내재 가치를 가지고 있는 셈이죠.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썼을까요? 그냥 주식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 바로 레버리지 효과 때문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예상대로 나이키 주가가 오른다. 그러면 그냥 주식을 들고 있을 때보다 훨씬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요. 대략 한 2배 정도? 뭐랄까, 적은 돈으로 더 큰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고위험 고수익이네요, 그럼. 그렇죠. 동전의 양면처럼 만약 예상과 달리 주가가 좀 지지부진하거나 만기 전에 오르지 못하면 손실도 훨씬 클 수 있는 그런 고위험 전략입니다. 물론 에크먼은 만기가 몇 년 남은 비교적 긴 옵션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당장의 어떤 시간 압박에서는 조금 벗어나려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매우 공격적인 베팅이라고 봐야죠. 정말 대담한데요. 주가가 오를 거라는 확신이 아주 강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노림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만큼 당시 나이키 상황이 안 좋았다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전임 CEO 존 도나호 시절의 결정들이 좀 문제였죠. 정확합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바로 유통 전략의 급격한 전환이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도매 파트너들 있잖아요. 대형 스포츠용품 매장 같은 곳들, 이런 곳들과의 관계를 확 줄이고 나이키 앱이나 자체 매장을 통한 소비자 직접 판매, DTC라고 하죠. 여기에 너무 힘을 쏟았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오랜 파트너들하고 좀 등을 지게 만들고 소비자들이 나이키 제품을 접할 기회 자체를 줄이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아, 제품 자체에도 문제가 좀 있었다면서요? 나이키 하면 사실 혁신인데 말이죠. 네, 그것도 좀 뼈아픈 지점입니다. 제품 개발의 초점이 각 스포츠 종목의 어떤 전문성을 깊게 파고드는 것보다 남성용이냐 여성용이냐 이런 성별 구분에 더 치중되는 경향을 좀 보였어요. 물론 다양성도 중요하겠지만 나이키의 심장은 결국 최고의 퍼포먼스를 내는 스포츠 기어인데 이 부분에서의 혁신이 좀 더뎌졌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소비자들이 막 열광할 만한 새로운 것이 잘 안 보였던 거죠. 그 결과가 아주 냉혹했죠. 2024년 8월 마감된 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이 전년 대비 10%나 급감했습니다. 나이키 같은 거래 기업에서 10% 역성장이라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 수치 아닌가요? 엄청난 충격이죠.
네. 하지만 바로 이런 위기의 순간이 빌 에크먼 같은 투자자에게는 기회로 보였을 겁니다. 모두가 좀 비관적일 때 회사의 근본적인 저력과 변화 가능성을 보고 남들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죠. 실제로 이 실적 발표 직후에 나이키 이사회는 아주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과거 나이키에서 잼뼈가 굵었던 인물이죠. 엘리엇 힐을 새로운 CEO, 최고 경영자로 다시 불러들였고요. 그리고 윈 나우, 지금 당장 승리하라. 아주 직설적인 이름의 턴어라운드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윈나우 전략. 이름부터가 아주 그냥 절박함이 느껴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인가요? 뭔가 완전히 새로운 걸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건지. 후자에 좀 더 가깝습니다. 나이키가 원래 가장 잘했던 것, 그 핵심 경쟁력을 다시 갈고 닦겠다 이런 의지가 강하게 보여요. 첫째는 역시 나이키는 마케팅이죠. 그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를 활용해서 다시 한번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겠다. 둘째는 좀 더뎌졌던 제품 혁신에 다시 불을 지피겠다. 특히 핵심 스포츠 분야에서요. 그리고 셋째, 이게 중요한데 과거에 좀 소원해졌던 주요 도매 파트너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돈독하게 만들겠다. 이건 어떻게 보면 DTC 집중 전략의 실패를 좀 인정하고 방향을 수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 도매 파트너 관계 회복. 네. 물론 그렇다고 DTC 채널을 아예 버리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는 정말 특별한 어떤 프리미엄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차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도매 파트너 관계 회복이라는데 글쎄요. 결국 과거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요? 한번 떠났던 파트너들이 다시 예전처럼 나이키를 반겨줄지 뭔가 이번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맞아요. 단순히 그냥 과거로 회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아마도 나이키는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공동 마케팅을 강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파트너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려고 할 거예요. 파트너십의 질 자체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겠죠. 예전 같은 그런 갑을 관계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의미의 윈윈 관계를 구축하는 것. 이게 핵심 과제일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윈나우 전략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장 최근 실적은 어땠나요? 네, 변화의 조짐은 분명해 보입니다.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요.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 증가했습니다. 오, 진가했군요. 네, 물론 이게 환율 변동의 영향을 빼면 실제로는 1% 감소한 거긴 해요. 하지만 이전 분기에 10%나 감소했던 것에 비하면 확실히 바닥은 다지고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주목할 점은 도매 채널에서의 매출이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이건 윈나우 전략의 일부, 특히 파트너 관계 개선 노력이 효과를 내기 시작했을 가능성, 이걸 보여주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오, 10% 감소에서 1% 감소, 혹은 1% 증가라면 이건 분위기 반전의 시작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게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닐 수도 있겠군요. 다른 쪽에서 뭔가 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긍정적인 신호와 함께 과세도 드러났어요. 뭐냐면 오래 쌓여있던 재고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할인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D2C 채널 매출은 오히려 줄었어요. 아하.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수익성인데요. 이 할인 판매의 여파로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제품 하나 팔 때 남는 이익의 비율이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0bp, 그러니까 3.2%포인트나 뚝 떨어졌습니다. 재고를 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익이 좀 줄어든 거죠. 앞으로 이 재고 정리와 수익성 회복 사이에서 뭐랄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잘 해야 할 겁니다. 나이키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외부 환경, 그러니까 시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외부 변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스포츠웨어 시장 전체가 예전만큼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약간 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랄까요? 예를 들어서 경쟁사인 언더아머 같은 경우 가장 최근 분기의 매출이 4% 줄었고요. 또 요가복으로 유명한 룰루레몬 역시 핵심 시장인 미주 지역에서는 매출 성장이 1%에 그쳤습니다. 아, 룰루레몬도요? 네, 물론 룰루레몬은 해외 시장에서는 여전히 잘 나가고 있지만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강력한 순풍은 아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또 다른 부담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관세 문제인데요. 나이키는 앞으로 관세 인상 때문에 약 15억 달러,
와, 이건 엄청난 규모죠. 이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서 말씀드린 매출 총이익률에 상당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어요. 15억 달러면 정말 큰 돈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나이키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브랜드 파워가 등장합니다. 나이키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온 그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런 비용 증가분의 일부를 제품 가격 인상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점진적으로 전가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충성도 높은 고객들은 어느 정도의 가격 인상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죠. 이것이 다른 경쟁사들이 갖기 힘든 나이키만의 강점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좀 종합해 볼 때 지금 상황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빌 에크먼이 주식을 팔고 옵션으로 갈아탔던 게 연초잖아요. 근데 지금 나이키 주가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턴어라운드 노력이 진행 중이고 일부 긍정적인 신호도 나왔는데도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장이 아직 회복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에크먼의 판단이 틀렸던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현재 나이키 투자를 둘러싼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나이키의 완전한 부활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거죠. 윈 나우 전략이 과연 말처럼 쉽게 성공할 수 있을까? 관세 부담이나 시장 둔화 같은 외부 악재를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이런 시장의 의심 때문에 만약 나이키가 실제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다면 주가 상승의 여지가 더 클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해요. 즉, 에크먼은 바로 이 시장의 의심에 베팅하고 있는 셈이죠. 현재 주가에는 아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월가의 전문가들, 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들의 예측도 이런 가능성을 좀 뒷받침하나요? 대체로 비슷한 시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계속될 걸로 봅니다. 다가오는 2026 회계연도 FY26라고 하죠. 이때 실적은 올해 FY25보다 오히려 좀 낮을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아요. 아, 내년 실적이 더 안 좋을 수도 있다고요?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 2027 회계연도 FY27부터는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당 손익 EPS라고 하죠. 이게 전년 대비 무려 41%나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건 FY25와 비교해도 한 15%나 증가한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해인 2028 회계연도 FY28에는 추가로 23%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와, 41%면 엄청난 개선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적인 고통 뒤에 확실한 성장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예측인 거죠. 그럼 현재 주가를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어떤가요? 네, 내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한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한 27배 정도 수준이고요. 과거 매출액 대비 주가 PSR은 2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싸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이키의 역사적인 평균치나 그 강력한 브랜드 가치를 고려했을 때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이익 성장을 감안하면 충분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말해서 현재 가격대에서는 주가가 더 떨어질 위험보다는 앞으로 오를 가능성, 즉 상승 잠재력이 더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빌 에크먼이 선택한 옵션 전략, 즉 주가 상승 시 더 큰 수익을 노리는 전략과 딱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상승 잠재력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한 베팅을 감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여정이었습니다. 빌 에크먼이라는 거물 투자자의 대담한 선택, 그리고 한때 위기에 빠졌던 나이키의 현주소, 또 부활을 위한 필사적인 노력과 미래 전망까지. 정말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네요. 거대 기업이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 그리고 그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려는 투자자의 치밀한 계산, 이런 게 막 얽힌 이야기였습니다. 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라고 봅니다. 나이키가 눈앞에 단기적인 어려움들, 예를 들어 시장 둔화나 관세 문제 같은 외부 역풍, 그리고 재고 처리나 수익성 개선 같은 내부 과제들, 이런 것들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가면서 윈 나우 전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압도적인 브랜드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인가. 빌 에크먼은 바로 그 가능성에 매우 공격적인 방식으로 베팅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발표될 나이키의 분기 실적, 그리고 그들의 전략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지금의 나이키에서
어떤 점을 보셨나요? 혹시 여러분이라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만약 장기적인 관점을 가진 투자자시라면 어쩌면 지금의 이런 불안감 속에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숨겨진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단지 주가가 얼마까지 회복될까 이걸 넘어서서요. 나이키가 앞으로 어떤 혁신으로 우리를 또 놀라게 하고 어떤 마케팅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열광시킬지 상상해 보는 것. 그것 자체로도 충분히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